안녕하세요. 이제 형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형법을 제정하는 원리인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건 중요한 주제니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죄형 법정주의는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형법 자체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범죄와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고 그런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에 대해서 무조건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게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법률로 꼭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이런 죄형 법정주의가 이런 원리가 나오게 된 건 근대 때 이루어진 건데요. 우리 시대 구분할 때 근대 하면 기억해야 할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자주 얘기했던 게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이 성공하게 되면서 시민들의 자유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들에 초점을 많이 둬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범죄와 형벌이라는 것도 뭐 왕 마음대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시민들의 대표로 이루어진 의회에서 법률로 정해놓고 그 법대로 집행을 하고 적용을 하자. 그게 죄형법정주의거든요. 자, 그럼 우리 시대 구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고대, 중세, 절대왕정, 근대, 현대. 요렇게 시대가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요렇게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절대왕정 때는 왕의 심기에 따라서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이 행동이 똑같은 행동이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서 백성들이 많이 불안했어요. 어떨 때는 재채기를 했다고 철퇴형이 내려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여자라는 이유로 화형이 처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물건을 훔쳐도 그냥 봐주기도 하고 대체 어디에 그날 왕의 심기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반경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율성이. 그래서 이런 절대 왕정에 저항하는 시민혁명이 성공을 이루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언제까지나 불안에 떨면서 살 수 없잖아. 어떤 게 범죄가 되고 그런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를 법률로 미리 쫙 정해놓자. 그 정해진 거 안에서만 처벌하자. 그래서 우리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말고 자유와 권리를 찾자라고 했던 게 요 근대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줄 한번 그어볼게요.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법에 정해진 그 행동만 범죄가 되고 법에 정해진 그 형벌만, 그 정도의 형벌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근대 인권 사상의 요청으로 등장한 원리이다. 자, 그러면 왜 하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가? 왜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법률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우리 4월 15일 날 선거를 통해서 이 법률 만드는 사람들을 선출했거든요. 그렇지, 우리나라한테는 국회라고 불리고 일반적인 용어로는 의회라고 부르는데 이 법률은 그러니까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이 사람들이 정하게 됩니다. 법률은 국민의 대표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 규범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를 지배하는 법을 우리가 직접 만들면 제일 좋지만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 막 몇만 명 되는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 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법을 만들 사람, 국회의원, 의회 의원들을 뽑았고요. 그 의회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만든 규범이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가 정한 거기 때문에 이 법률로
범죄와 형벌이 규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이건 성문법, 글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 같은 것들이 아니라 글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법전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 금지가 되고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가 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은 그 글을 읽으면 내가 여기까지는 행동할 수 있겠구나. 이건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문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일반 국민도 무엇이 범죄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로 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라고 했어요. 법률은 시민의 대표가 정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기도 하고 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건 어때, 얘들아? 타인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타인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자, 이런 법률을 정했어요. 그럼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는 범죄와 사형에 처한다는 형벌, 이런 형법 규정을 만들었어요. 자, 이것대로 법에 정했으니까 이것대로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너네 어때, 기분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면 사형에 처한다. 조금 과하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초반에 제형법정주의가 그래 법률로 정하면 된다. 라는 것에서 일단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법률 자체의 내용이 적절해야 된다는 거지. 이상한 내용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용까지도 정의로워야 한다. 그래서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법률을 적정하게 만들어야 그 안에 이제 범죄도 성립되고 형벌도 성립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관의 자유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뿐 아니라 입법권자의 자유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거가 된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죄형법정주의 자체가 범죄와 형벌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 말은 이 말 풍선에서 보면 법관, 판사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대로 이 행동이 범죄네. 그러면 이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을 이만큼 줘야 되겠네? 라고 법률에 정해진 대로 범죄와 형벌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를 막아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법률, 그러니까 어떤 게 범죄가 되고 어떤 형벌을 부여할 것인지가 이 법률에 적혀져 있는데 이 법률을 정하는 사람이 입법권자, 그러니까 의회의원,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아무 법률이나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용까지 적절해야 한다고 하니까 입법자 마음대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용까지 정의로운 적정한 법률을 만들어야 해서 더더욱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면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그 법률의 내용 자체가 적정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법관과 입법권자의 자유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럼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인 원리로 총 5가지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큰 틀은 범죄와 형벌이 적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5가지라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그 관습형법이라는 건 관습이 우리 하더라. 우리 제사를 지낼 때도 홍동백서를 해야 좋다 하더라. 과일은 홀수로 놓는 게 좋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관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형법은 그렇게 하더라.
뭐뭐하더라 이런 식으로 전해 내려오는 뭐 무언가 이런 막연한 것들로 하기에는 형법의 강도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형법 가지고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형, 이 사람을 평생 가둬놓을 수도 있어요. 무기징역. 아니면 한 몇 억대의 벌금, 재산을 아예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형법을 적용한다는 건 굉장히 어마무시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관습형법이 아니라 성문법으로 글로 적혀져 있는 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성문의 법률로 정하지 않은 범죄와 형벌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범죄와 형벌은 성문에 글로 적혀있는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 법률이 중요한데 이 법률도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입법기관으로 인정된 국회가, 다른 뭐 대통령이나 선생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시민이 뽑은 국회가 헌법이 규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서 제정한 성문의 법규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정한 법률을 얘기하는 거 아니지. 이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 의원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만든 법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법에 적혀져 있는 범죄와 형벌을 적용하자는 거고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일단 소급표라는 단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쌤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5월 5일 날 지각하면 벌점 5점을 준다는 규칙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지은이라는 학생이 5월 1일 날도 지각을 했고요. 5월 10일 날도 지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쌤이 이 영상을 찍는 때가 6월 18일인데요. 자, 6월 18일인 지금 지은이의 지각에 대해서 벌점을 주려고 합니다. 벌점 5점을. 그러면 이 벌점 5점은 5월 1일 지각에 대해서 줘야 될까? 5월 10일 지각에 대해서 줘야 될까? 그렇지. 5월 10일 지각에 대해서 벌점을 줘야지. 왜냐면 이 쌤이 이제부터 지각하면 벌점 5점 줄 거다라고 공지를 하고 나서 뒤에 잘못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이 지금 규칙을 공지했잖아요. 공지하면 그 다음부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지 과거에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쌤이 그럼 오늘부터 2학년 3반은 지각하면 벌점 100점이다 해놓고, 자 그럼 이때까지 3월부터 지금까지 지각한 사람들 쌤이 다 벌점 넣어버릴 거다 하면 애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어. 그러니까 규칙을 제정하거나 규칙을 바꾸면 그 시점 이후로부터 바뀌거나 만들어진 규칙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규칙을 과거로 적용하는 걸 소급표라고 합니다.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소급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소급적인 적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소급표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거나 바꿨으면 그 시점 이후에 효력이 생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행위시 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했던 그 당시에 있었던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는 거지. 그럼 봐봐. 5월 10일 날 지은이가 지각했을 때 이때 이 행위시에 있었던 법은 지각하면 벌점 5점이라는 벌이야. 그럼 이 행위시에 있었던 법에 따라서 처벌이 된다는 거지. 그런데 5월 1일 지각했을 때 그때 행위시에 있었던 규칙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없으면 적용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행위시 법주의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그 범죄가 일어났던 그 행위에 있었던 법률에 의한다는 게 행위시 법주의고 같은 말로 소급표를 하지 말라. 소급표 금지의 원칙에 해당됩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어려워할 것 같아서 쌤이 설명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 자, 지금 지각을 하면 벌점 3점이라는 규칙이 있던 때에
혜인이가 5월 1일 지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5월 5일 날 지각하면 벌점 5점이라는 규칙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고 5월 7일 혜인이가 지각을 했고 이제 5월 10일 학급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제 벌점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재판을 할 때 5월 1일 지각과 5월 7일 지각에 어떤 벌점을 부여할 건지 각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5월 1일 지각에 대해서는 벌점 3점을 부여할 거고요. 5월 7일 지각에 대해서는 벌점 5점을 부여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각을 했던 행위에 있었던 법률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5월 1일 때는 이 혜인이가 지각하는 이 행위를 할 때 규칙이 지각하면 벌점 3점이었어. 그런데 5월 7일 혜인이가 지각하는 이 행위를 했을 때 규칙은 벌점 5점이었어. 그러니까 그 행위가 일어났던 시기에 있었던 규칙을 적용하는 게 행위시 법주인 거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그 행위가 일어났던 시기의 법률에 의한다. 이게 행위시 법주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쌤이 5월 1일 지각에 대해서 벌점 5점을 부여했다는 것은 5월 5일 날 만든 법을 과거로 적용하는 소급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자, 지금 이거는 행위시 법주의랑 쌤이 구별 지어 주려고 알려주는 거야. 이걸 재판시 법주의라고 하는데 이 재판을 진행할 당시에는 벌점 3점과 5점 중에 5점에 해당하는 규칙이 적용되고 있잖아. 이 재판이 열리는 시점에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여기 상황에서는 소급표인 거지. 이것도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소급표랑 재판시 법이 같은 뉘앙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재판시 법주의가 금지된다는 거. 그래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그 범죄가 일어났던 그 행위에 있었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게 소급표 금지의 원칙, 행위시 법주의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은 무엇이 범죄이고 각각의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법률이 되게 모호하고 아리송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면 그냥 아무나 다 그 법 안에 테두리에 들어와서 다 처벌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법이 있었어요. 아동의 덕성을 현저히 해하는 그러니까 아동의 덕성을 현저히 해하는 그런 창작물은 처벌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거든. 그러면 아동의 덕성을 현저히 해하는 창작물, 이게 대체 뭘까? 사실 그렇게 치면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미녀와 야수 전부 다 사실 안에 내용을 보면 조금 잔인하지 않드나? 백설공주 봐봐. 새엄마가 이 백설공주가 너무 예쁘니까 사과 먹여서 죽였어. 그리고 철저한 외모지상주의가 나타나는 게 왕자가 지나가다가 백설공주가 너무 예쁘니까 그 시체한테도 뽀뽀를 한 거잖아? 아니 예쁘면 시체한테도 뽀뽀하는 세상이 백설공주 동화책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마찬가지야. 요정이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저주를 걸어서 공주를 바늘을 찔려서 이게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깊은 잠에 빠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말이 동화라서 그렇지 되게 잔인하고도 약간 도덕적이지 않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든 창작자도 그 법에 아동의 덕성을 심의해야 하는 창작물은 처벌한다 라는 그 기준에 적합하는데 그걸 또 우린 처벌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아동의 독성을 현저히 해하는 창작물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걸로 다 갖다 걸고 넘어져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매우 명확해야 한다는 게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자, 교과서 밑에 보면 스스로 사고하기 자료가 있지. 자, 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경범죄 처벌법의 명확성 논란입니다. 땡땡땡은 2015년 8월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벗고 누워있다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만 원형의 선고를 받았다. 당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제33호는 과다 노출을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게 무엇인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 노출 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 그리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도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상의 탈의한 정도가 과다 노출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해석의 부분이 조금 다 다르겠지. 밑에 아마 이게 이 법을 만들었던 초반의 그 의도는 한창 유행했던 바바리맨을 좀 노출증 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게 엉뚱한 사람을 이 법조문에 의해서 처벌하게 되니까 자, 이걸 명확히 하자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졌냐면 요거는 좀 더 분명한지 봐봐.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한 부위를 노출하여 라고 법률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신체 부위가 좀 더 나오니까 이게 어떤 행위를 특정해서 이야기하는지가 좀 더 분명해지지. 이렇게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 명확해야 한다는 게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 적정성의 원칙은 그 내용이 적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게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물건을 훔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아니면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린 사람, 재물손괴죄는 사형에 처한다. 이거는 너무 과하잖아.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추 적용 금지의 원칙은 뭐냐면 만약에 일단 읽어볼게요. 형벌 법규의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의 법규가 있어도 유추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에 애완동물을 들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창 그 애완동물 때문에 사람들이 막 물리고 많이 크게 다치고 했던 것들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자. 공원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면 벌금 10만 원에 처합니다. 라고 형벌 법규를 만들었다고 치자. 형법 내용. 자, 그런데 애완동물을 데려오면 안 됩니다. 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쌤이 만약에 내가 키우는 전갈을 데려갔어. 전갈. 근데 그 전갈이 전갈을 쌤이 데려간 거야. 그러면 요거는 처벌해야 돼, 말아야 돼? 공원에 애완동물을 데려오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쌤은 동물이 아니라 그래도 곤충을 데리고 갔단 말이야. 전갈을 케이지에 담아가지고 데려갔는데 이거는 돼, 안 돼? 그러니까 형벌법규에 그 곤충을 케이지에 넣은 곤충은 안 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없는데 이걸 이제 유추 해석하는 거지. 넓게 보면 전갈도 애완동물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벌금형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추해서 적용하면 끝도 없이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성질의 법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너무
헛되이 해석하거나 어디에 깃대어서 유추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유추 적용 금지의 원칙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5가지 원리 배웠는데요.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소급표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 요 총 구체적인 5가지 원리는 다 합쳐서 죄형 법정주의라고 부르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야 하는데 그 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인 원칙 5가지가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